오늘 이제 주제 제목을요, 제가 이제 꼬리 리스크라는 말을 달았는데, 이걸 다른 이제 이유는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요, 이런 제가 얘기를 했었죠. 위기는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와 똑같은 내용과 형태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경제 위기 혹은 내년에 지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 경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걸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환경에서 겪고 있는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위기로 발전한다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위기가 올까? 이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꼬리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영어로 이제 테일 리스크, 뭐 뒤에서 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확률 이런 거 혹시 공부한 기억이 있으시면은 확률 분포 구할 때 정규 분포 이렇게 그 종을 이렇게 매달은 종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있을 때 그 꼬리 부분에 있는 꼬리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일어날 확률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데 꼬리 리스크라는 건 이제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사건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개 이제 꼬리 리스크라고 합니다. 꼬리 리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후쿠야마에서 원폭이 원자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폭발했던 거라든가 혹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 리스크 혹은 과거 일부 사람들은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죠. 쓰기도 하는데 다 비슷한 의미로요. 어쨌든 그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은 그 꼬리 리스크는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근거 없는 상상은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내용과 형식으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고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노동혐오의 청구서를 제가 그 또 하나의 주제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정치 외면의 청구서라는 이런 이제 칼럼도 쓰기도 하고 방송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은 화물연대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만은 그 정부의 조치가 그러니까는 그 옳지 않다고 하는 게 조금 더 50%좀 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의 그러니까는 그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한 45% 이상 뭐 되는 걸로 이렇게 얼핏 이렇게 수치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서는 저는 좀 약간 좀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왜 슬펐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면서 사실 찍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한 그 분노감,
분노감으로 그러니까는 윤석열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속담에 뭐 홧김에 뭐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투표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는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요? 결과가요. 윤석열 정부 지난 한 7개월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7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만족하십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분노의 투표를 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만족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노동혐오의 청구서입니다. 노동혐오의 청구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 노동과 민주주의는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보고요. 노동과 민주주의를 혐오를 할 경우, 혐오하는 세력이 정부를 구성했을 때, 정부를 운영했을 때요. 특히 요즘 같은 그러니까 불확실성 시대, 요즘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시대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 위기가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민간 부분이 이런 위기는 민간 부분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민간 부분의 역량 가지고는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겪어봤잖아요. 나라들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이 감염병에 대해서 각 사회가 대응한 거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우리가 전개됐었잖아요. 적어도 202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관리 역량이요. 근데 그 위기 관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돼요. 우리 2020년도에 많은 국민들이 2월 달에 아마 지금도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라 대구 막 그때 대구가 그 당시 이제 신천지 저걸로 인해서 막 확산되고 그럴 때요. 예? 국민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때 사실 우리가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지만은 한국에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그게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면서 한국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3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하기 되었고 반면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3월달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요. 정부라든가 의료진들의 그러니까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의 리더십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끌어내려면은 위기 시대에는 뭐냐면은 연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을 끌어내려면요.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그러니까 비행기 보내서 태워오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왜 굉장히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자기를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협조가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발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기가 잘 관리되려면은 국민의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이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노동과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은요. 이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노동과 민주주의 혐오 세력은요. 그다음에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일 세력이요. 근데 이 민주주의와 노동에 대한 혐오를 하는 이 세력들은 이해관계가 뭐냐면은 특권층에 대해서만 사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학문적인 용어로는 소위 뭐 낙수효과 이런 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기업들을 지원해주게 되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도 늘리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그 떡고물들이 그러니까 밑으로까지 저 밑에 있는 서민층한테까지 그 혜택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권들은 되게 그 특권층에다가 되게 지원을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최소한의 지출만 하려고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문명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하고 시장 경제라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한 200~3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질서가 함께 진화해 왔잖아요. 진화해 왔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잖아요. 민주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산업문명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은 뭡니까? 노동자잖아요. 교수도 우리가 노조를 구성하고 그러거든요.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교수는 노동자다. 여러분은 무슨 교수가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노동자입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노동자예요. 왜? 산업문명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그 경제 체제 속에 기반을 하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투입하는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력,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임금 노동자하고 이 양측이 대다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경제가 민주주의가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우리가 국민들 간에도 투표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재산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미국은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안 줬었죠.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도 투표권을 차별했잖아요.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차별도 했고요. 근데 문맹 수준,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투표권을 차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의 민주주의 수준은 굉장히 후진적이었었고 야만적이었었죠. 지금 만약에 이런 차별을 둬가지고 만약에 투표권을 준다 그러면 가만들 안 있죠. 예? 마찬가지로 노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적인 그 노동의 형태들이 존재했었잖아요. 한 200여 년 전에는요. 강제노동,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시장 경제는 그 당시의 19세기 초의 시장 경제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한 거잖아요. 발전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의 시장 경제가 19세기의 시장 경제보다는, 19세기의 민주주의보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한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난 200~300년 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어요. 함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노동의 권리를, 즉 노동이라는 건 뭐라 했었습니까요? 산업문명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노동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요? 노동의 권리를 자본의 권리하고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노동자나 자본가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랬습니까요? 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죠. 노동자 개별 노동자하고 사업주하고 협상을 할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1800년대 초에 영국의 직조 노동자들이 당시에 소위 그 결사체를 만들게 되면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도 결사체를 만들게 되면은 불공정 행위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범죄에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그 재판 받는데 보게 되면은 노동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주에요. 지금 뭐냐면은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요.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노동의 권리 향상이라는 건 뭐였느냐?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시장을 좀 더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거예요. 예? 실제로 노동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시장 경제도 같이 발전했잖아요. 민주주의도 발전했고요. 그렇죠? 노동자 계급들에 대해서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술 진보도 더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경제 성장도 달성했다는 점에서 사실 노동의 권리 향상하고 소위 시장 경제, 자본주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평한 경쟁의 장이 전제가 될 때 시장 경제는 자신의 목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는 위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노동혐오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산업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노동혐오 권력은 특권층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죠. 노동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조를 부정하고, 예? 노동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부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자기한테 굉장히 정부가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러는데 정부의 호소에 그러니까 협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회가 파편화되지죠. 사회가 파편화되게 되면은 위기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과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특권층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집중하고 있고, 대다수 서민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정부를 믿을 수가 없죠. 그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러니까는 붕괴되면서 위기 관리가 잘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면요, 저도 뭐 민노총을 100%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민노총이 연대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민노총에다가 씌우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귀족노조 그런 얘기를 하고요. 노동자들이 귀족이 어떻게 재벌이라면 귀족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은 노동자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거기다가 귀족이란 말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민주노총에다가 특권, 반칙, 불법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화물연대에다가도 결국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반칙과 불법의 진짜 주체는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 반칙과 불공정에 하고 싸맸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그 겨냥했던 게 누구예요?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요. 우리 사회 특권층 하게 되면 재벌, 언론 귀족들, 그다음에 뭐 검찰, 이제 이 검찰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하고 있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과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노조가 뭐 가게 되면 그냥 특권, 반칙, 불법을 딱지를 갖다 뒤집어 씌워요. 예?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재벌 총수가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 재벌 기업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그 정서가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 속에요. 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러니까 연대를 해가지고 연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고, 예?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대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요, 힘 있는 사람 특권층들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뭐냐면은 이 분할 지배가 가능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연대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예? 힘이 있는 사람은 연대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그 연대하는 걸 가지고 그런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노동상권에서 단결권을 준 것이고 결사의 권리를 허용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 노동이 기본적으로 약자층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일반 본인도 굉장히 노동자인 사람조차도 그래요. 노동자인 사람조차들도 보게 되면은 다른 그러니까는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러죠. 예?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있을 게 아닙니까?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행동할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조차도 자기 아파트에 그러니까 가치가 1,000원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볼 때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죠. 예? 이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조직에 다 속해 있어요. 집단에서 속해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 이상에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공기관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슨 뭐 감사 결과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될 때 보게 되면은 그 철밥통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복지 후생을 막 늘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작게는 배가 아파서 크게는 뭐냐면은 가뜩이나 편안한 직장,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들만 더 챙기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 공공기관 아니냐? 공공기관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짓 안 할 자신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막 분노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이익 챙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노동조합들이 자신의 이 권리를 그러니까는 요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그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그럼 지하철이 운행이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짜증나지요. 출근하시는 분들 이용 못하니까요. 근데 그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 자기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일종의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상권을 우리가 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요. 그나마 생존을 하려면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연대가요. 그래야지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연대를 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공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노동을 혐오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해요. 노동조합은 사양 사업이다. 기술 진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이 노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탄광 노동운동사를 가지고도 논문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간 이 노동을 혐오하게 되면요,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옵니다. 예?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 욕심 채운다고. 그걸 욕심으로 보던 뭘로 보든 간에요. 그 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 그러한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들이 있고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민들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다수 국민은 노동자고,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모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거를 못하게 하면은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집단 행동은 그러니까 금지시켜야 됩니다. 아파트 분여의 집단 행동도 금지시켜야 돼요. 왜? 그건 불편 안 줍니까?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집단 행동은 누군가에는 불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다 불법화 시켜야 되는 거냐고. 근데 우리가 집단 행동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정치적 동물인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6월 달에 정부가 합의를 했었다고. 논의하기로. 그리고 방치한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왜 방치했는지를요. 그리고 올해 연말 되게 되면 그게 종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안전운임제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종료 시점을 한 달 정도 눈앞에 두고서는 자기들 입장을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불법이니 아니면 북핵에다가 비유를, 참나, 저 그 얘기들 북핵에다 비유하는 거 보고선요, 참, 정신감정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신감정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요. 이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분노심 때문에, 예? 윤석열이 그러니까 별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이 한 40몇 % 된다는 거 보거든요. 우리 사회 변함이 없구나. 아직 멀었구나.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많은 국민들 정신 차리려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죠. 정치 외면에 청구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자기 그러니까 집안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산가로 착각하시는 분들, 이 정권에서요 절대 그러니까 지원 못 받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피해를 보면 받지 지원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자산가라고 착각들 하시지 마세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화물 노조 이 화물 운전 이 노동자들 가지고 뭐 귀족 노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그렇게 그 받는 소득이 부러우면요, 그 16시간씩 일하고 쪽잠 자면서 하는 그거를 거기 가서 취업을 하세요. 그거 취업하는데 어려운 직종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알아요. 저도요. 미국에서 팀스라는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한 노조거든요. 이 운송 노조가요. 그게 만약에 귀족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 그 화물 자동차 운전면허 따면 돼요. 거기 가서 취업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실 건지. 예?
이분들 하루 서너 시간씩 쪽잠 자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대부분은 한 300만 원 내지 300만 원 채 못 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먹고 살만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잠 못 자고 일을 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대우해 주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거나 굉장히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임금 대우가 높은 거, 그거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것을 왜 이렇게 못 봐줍니까? 눈 뜨고 못 봐줘요? 제발 우리 그렇게 천박한 시민이 되지 맙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연장선에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요, 여의도 정치도 엉망인 겁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또 이게 약간 좀 잠잠해지려면 또 이제 이게 드러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이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죠. 등장하죠.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요. 이게 항상 보면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가 뭔지를 모르고선 중도를 표방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과거에 언급했죠. 중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벽시계 보게 되면 시계추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게 1초라는 시간을,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시계추가 그냥 중간에 가만히 멈춰 있어. 이거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중도라고. 이런 평면적인 중간값은요, 중도가 아닙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계가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시계추가 좌와 우로 이동해가지고 입체적인 평균값이 0인 상태가, 이게 중도인 거죠. 그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좌쪽으로 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가 되느냐? 민주주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 정치 세력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그게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도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민주당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를 이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자격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요,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인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치인들은요, 누구든지 다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지지하고요. 예? 소위 말해서 박지원이라든가 일부가 팬덤 정치들 비난하고 그러는데, 예? 최근에는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중소벤처 장관 했던, 장관 행정을 해보고 나니까 본인이 특별한, 다른 일반 정치인들보다도 특별한 역량이 생긴 줄 알고 계셔. 특히 중소벤처 기업부 이런 쪽을 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요. 산자부 이런 쪽을 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오게 되면 무슨 4차 기술혁명 이런 것도 누가 앉아있고 그래요. 네? 근데 팬덤 정치를 비난하는데, 팬덤 정치라는 것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치예요. 팬덤이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의 특별한 소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가 사실은 팬덤이에요. 그러면은 수박들이 왜 문제이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다수 국민을 맨날 이렇게 빙자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예? 실체가 없다고요.
그럼 그 다수 국민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저쪽 국힘당 지지하는 그런 저기 국민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국힘당 지지하는 국민들과 색깔이 맞으면은 국힘당 가서 정치하시면 되는 거죠. 예? 민주당 옷을 입고 국힘당 주장을 해. 이러면 기시층들이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배척당하죠. 선출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요. 근데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해.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국민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받들어서 잘 해보세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는가? 단순한 문제예요. 예? 자신은 국민의 대리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그게 소위 말해서 귀족화가 되는 거예요. 귀족화가 되는 겁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야. 예? 국회의원 한두 번, 두세 번 하다 보면은 귀족이 돼버려. 지는 대리인인데, 대리인에 불과한데, 4년짜리 대리인에 불과한데.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귀족처럼 그러니까는 그 지지층들한테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 국민들을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국민들과 척을 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자꾸만 외톨이가 되고 그러죠. 예?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줍니다. 다 이뻐해 줘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여의도 정치인들도 민주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